이제 세 가지 유형을 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이거는 이제 유형이 이런 경우를 말해요. 이 갑이 을하고 토지 이제 100평방미터에 대해서 매매득금 1억 원으로 매매를 했다 치자고 말할게. 근데 이제 100평방미터 목적물 전부는 분명히 현존해 있어 이렇게. 근데 일부 예를 들어 10평방미터가 제3자 A 소유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매도인은 나머지 100평방미터에서 1억 원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일부 10평방미터에 대해서도 A로부터 권리 취득해서 전부에 대한 권리전을 해줘야 되는데 A로부터 10평방미터 권리를 취득을 못했고 결과적으로 90평방미터만 이전해 주게 됐다. 이런 거를 목적물 전부 중에서 100 중에서 일부 10평방미터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해서 권리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그러면 이 경우는 산수를 하면 돼요. 지금 1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급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갑은 90평방미터밖에 이전을 못 해주는데 반대급부로서 1억 원을 받게 되면 이코르가 안 돼요. 저렇게. 따라 이걸 이코르를 만들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대가관계를 유지를 시키려면 어차피 10평방미터만큼 이전을 못 해줬으니까 매매대금도 10평방미터만큼 깎으면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급부로서 9천만 원만 지불하도록 하게 되면 급부하고 반대급부의 대가기주가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매수인은 10평방미터만큼 대금을 깎아달라고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담보책임 내용 중에서 이 경우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매수인이 선이냐 이런 걸 조심하란 말이야. 악이냐 불문하고 동일하게 대금감액 청구한다. 악이자도 대금감액 청구한다. 이런 걸 신경 쓰라고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게 나쁜 놈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수했다 선이, 알고서 매수했다 그러면 악의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악의 매수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목적물 전부가 이 경우는 특징을 잘 봐야 돼요. 이 경우도 목적물 전부가 현존해 있는 경우야. 그러면 운 좋으면 매도인은 나머지 10평방미터에 대해서도 A로부터 권리 취득해서 100평방미터 전부에 대한 권리전 해줄 수 있겠지 해서 저 반대급부에서 1억 주겠다고 했을 건데 악의자도 실제로는 이걸 이전을 못 받았다는 거. 그걸 못 받은 만큼 대금을 당연히 깎아야 돼요. 근데 악의라 그래서 90밖에 이전을 못 받는데 1억 원 전부 줘라 하게 되면은 얘는 10평방미터만큼 부당하게 이득 취한 셈이요. 그럼 부당이득은 다시 나중에 또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는 그렇게. 따라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선이 악이 불문하고 똑같이 대금감액 청구한다 그 말이야. 여기 핵심 포인트야. 악이달도 대금감액 청구한다. 이 코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 그 대신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 선의 매수는 잔존 부분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 이 사람은 선이기 때문에 100평방미터 전부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90밖에 이전을 못 받기 때문에 나머지 90만 갖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도 생겨. 나는 반드시 100평방미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래 100평미터 이전 받는다고 생각해서 매매를 했는데 실제로는 90밖에 이전을 못 받기 때문에 잔존 부분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도 생기니까 이런 경우 매수는 계약 해지하고 더 나아가서 선의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하게 되는데 악의자는 대금감액 청구를 하지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는데 상식적인 이야기야. 왜냐? 악의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걸 알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재수 원부터면 이자는 A로부터 나머지 취득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90밖에 이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미리 예상을 다 하고서 매매를 했다는 거야. 그래 잔존 부분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원천적으로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기자는 계약 해제를 못하는 거. 지금 내 하는 말을 알아들으면 이런 걸 공부하라고 말이야. 그 방금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예워야 되는데 예우 갖고는 어른 반푼을 수도 없으니까 그건 본인이 판단하란 말이야. 이런 말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따라서 계약 해제를 못하고 당연히 선의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제적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아까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한 것 반대로 왜 그러느냐. 이 경우는 일부가 타인에게 소환한데 잔존 부분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률관계 자체가 불확실 상태란 말이에요. 따라서 매수인이 갖는 이런 권리는 1년 이내 행사를 하라 권리 존속기한 제책권을 두고 있는데 이때 시험에서 뭘 집중 물어보느냐. 요 1년이라는 기간 1년을 2년으로 바꿔치기 하고 6개월로 바꿔치기 하고 이런 거는 거의 출제 안 하고 네,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법 제대로 전공한 사람은 이런 것 갖고 장난치는 문제 안 낸다고. 이건 2차 과목이나 내는 거예요. 2차 과목 출제원들 법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문법 1년에 다 나와 있어요. 1년을 2년으로 바꾸고 이런 시험 문제 안 낸다고. 대신 이제 법에서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1년이냐 요게 중요하다. 그거를 꼭 확인하는 습관들이라는 거. 지금 이 1년을 이제 계산을 할 때 매수인이 선인 경우냐 악인 경우냐에 따라서 기산점이 다르다고 말이야. 지금 선인 경우는 이 일부가 타인에게 소환한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다고 말이야. 알아야지 이런 권리를 행사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따라서 선의 매수인이 계약한 날로부터 이렇게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런 권리 행사하라 하게 되면은 계약한 날 자체는 일부가 타는 소환등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이야. 이걸 아는 시점은 나중이고 알아야지 담보 책임 묻는 것이고 근데 계약한 날부터 1년 이내 이런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매수인 쪽에서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선의 매수인은 하자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꼭 확인하는 습관들이라는 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요걸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바깥이 가면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한 사람은 계약한 또 1년 하면 맞다고 또 고르고 나온다고. 요 1년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1년만 법공부는 이런 게 외우는 게 법공부 아니란 말이야. 요 기산점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악의자는 어차피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환한다는 걸 알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 청구하라 하더라도 얘는 충분히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거예요. 따라서 악의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물론 대금감액 조건 행사하는 소리죠. 이런 게 이제 기본 권리죠. 따라서 채로 돌아가서 거기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환한 경우에서 얘가 들어줬고 동그라미 니은번에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담보 책임에서 대금감액 청구해서 동그라미 A번 매매 목적물 일부가 타인에게 소감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는 이전할 수 없는 데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 청구한다 하는데 책에는 그 말이 안 써있지만 이 경우 핵심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 뒷페이지에 B번에 이와 같은 경우에 잔존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선의 매수인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잔존분만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 못한다 그 이야기야. 악의자는 당연히 계약 해지 못하겠죠. 악의자는 당연히 잔존분만 가지고 목적 달성하니까. 그 다음 선의 매수는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이때도 그 손해는 실리익배상이 아니라 이행이익 배상한다. 거기까지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제적기간이 제한이 됐는데 A번 매수인이 서는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인 경우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그 기산점 확인하는 습관 꼭 들으라고 말이야. 법공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꼭 기간을 신경 써. 그건 법공부 아니라고. 그 2차 과목 할 때나 그 외우는 거고 기산점을 잘 살피라고 말이야. 그 다음 그 핵심병이 해가지고
권리점과 타인에서 담보 책임 이렇게 묻는다. 권리일부 타인에서 이런 거 외우지 마라 그 말이야. 그 외우고 앉았으면 머리통 깨지고 문제 풀지도 못해. 외우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 핵심 정리해서 1, 2 동그라미 1, 2, 3, 1, 2, 3 써진 거 외우지 마라 그 말이야. 그 외운다고 해서 문제 못 푸니까 사례로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또 판례를 응용해서 묻기 때문에. 그 다음 수량부족 또는 일부 멸실의 경우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이 경우 특징은 목적물 전부가 현존에 있는 거예요. 이 100평미터 전부가 현존에 있는데 일부가 지금 타인에게 소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전부에 대한 권리 이전을 못 해주고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을 못 해주고 나머지 90만 이전을 준다. 전부는 현존에 있다. 이게 핵심이니까 특징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는 총칙공부 착오할 때도 내가 한번 가르쳐 준다. 착오할 때도 지금 매수인이 매도인하고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단 수량을 딱 지정을 했어요. 이 토지가 100평방미터 맞지 수량을 매수인이 지정을 했고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맞다고 표시를 해 주었고 100평미터 맞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를 해줬고 이때 이제 매수인이 그러면 좋다. 매매 대금을 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수량,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서 그러면 내 평방미터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샀게. 그 면적에 맞춰서 매매대금도 정했다 그 말은. 매매대금을 정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면적, 수량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매대금을 정했다 그 말. 그런데 매수해놓고 실측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90평방미터밖에 안 되더라. 요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10평방미터만큼 수량이 부족하다, 면적이 부족하다 이런 스토리라고 말이야. 그러면 요 경우는 위에 권리일부가 타는 소원 경우고 차이가 있어요. 이 경우는 100평미터 전부가 현존해 있고 일부만 타인을 소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평미터 전부에 대한 권리 좀 못 해주고 90만 이전다 이야기인데 이 경우도 외관상으로 보면 이거하고 비슷하지만 100에 대해서 매매했는데 실제로 90배 기준 못 해준다. 외관상은 비슷하나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면 요거는 처음부터 전부가 현존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현존해 있다. 요게 특징이라. 요 특징을 잘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 암기 안 하니까. 외관상으로는 비스무리하지만 차이는 요거라고. 위에 거는 목적물 전부가 현존해 있고 밑에 거는 전부가 현존해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현존했다. 실제로 90밖에 없는 경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결론은 어차피 100평미터 전부에 대한 권리전 못 해주고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전 해준다. 그 점은 똑같기 때문에 이 경우 담보 책임 내용은 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똑같다. 그 별도로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용은 어차피 결론은 똑같지 않지만 90밖에 이전 못 해준다는 점은 따라서 위에 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담보 책임 내용하고 똑같음. 따로 외울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 일부 멸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각과 을이 또 100평방미터에 대해서 매매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을 전에 10평방미터 일부가 이미 토지 같으면 포락이라고 그러겠죠. 멸실이 돼서 없어져 버렸다 그 말로. 그러면 요게 이제 목적물 전부 중에서 일부가 멸실이 됐다. 그래서 일부 멸실을 그러는데 이거를 이쁜 말로 포장을 하면 원시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인데 계약 체결을 전에 일부가 멸실했다는 점에서 근데 전부 멸실이 아니라 일부 멸실했으니까 요거를 이쁜 말로 포장하면 원시적 일부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요 일부 멸실이 계약 체결을 전에 전부가 멸실한 게 아니고 일부만 멸실이 됐다. 그 일부 멸실 다른 말로는 원시적 일부 불능.
그러면 이 경우도 우회 유형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요거는 전부가 현존해 있고 이거는 계약 체결일 전에 일부가 멸실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경우는 90밖에 없다. 이게 전부가 현존해 있는 거 아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회하고 다르다. 그러나 결론은 똑같지 않냐 그 말이야. 어차피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자는 못 해준단 말이야. 요거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니까 요 경우는 계약 체결일 전에 일부가 멸실이 됐으니까 어차피 100평당 전부에 대한 권리자는 못 해주고 90밖에 이전 못 해준다. 이 점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일부 멸실,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도 572조 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고 결과에서 다를 것이 없지 않나 해서 책임의 내용은 똑같으며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다. 그 차이만 책임의 내용은 572조 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가 결과에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악의 매수인도 대금간맥 청구를 한다. 이게 특징인데 밑에 두 개의 경우는 악의 매수는 일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따라서 선의 매수인 안에서만 책임 묻는다. 이게 한 가지 차이라고 말.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왜 그러느냐? 우의 경우는 목적물 전부가 현존했기 때문에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전부가 있기 때문에 운 좋으면 얘가 이 일부에 대한 권리도 취득해서 100평방미터 전부에 대한 권리전 해주겠지. 그러니까 100에 맞춰서 매매대금 1억 원도 정했는데 결과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권리전 못 해주니까 그만큼 깎아달라 대금간맥 청구하는 거야. 근데 밑의 경우는 보세요. 실제로 이거든 90밖에 없는 경우야. 이 경우는 어차피 100이라고 생각해서 매매했는데 실측해 보니까 90밖에 안 되더라. 어차피 처음부터 90밖에 없는 경우라는 말이야. 그럼 매수인이 악이다 그 말은. 처음부터 90밖에 안 되는 걸 알면서 매매했다는 거야. 그러면 90밖에 안 되는 걸 알면서 매매한 녀석이 이게 100평마트로 생각하고서 100에 맞춰서 매매대금 정하고 그럴 일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처음부터 90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매수하고 싶으면 정확히 90평방미터 값만 지불하지 않겠냐 말이야. 악의 매수는. 그러니까 급부하고 반대급 사이에 대가관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야. 밑에도 마찬가지고 계약 체결일 전에 10평방미터 일부가 멸실했다. 이 사정을 내가 알고서 매매를 한다면 그럼 알고서 매매를 하는 아닌데 100평방미터에 맞춰서 1억 원 준다. 이렇게 대금 정할 사람 없다. 처음부터 이 경우는 악의자는 처음부터 90평미터라는 걸 알고서 매매했기 때문에 90평미터 값만 그래도 90이 필요해서 매수한 사람 같으면 90평미터 값만 지불하겠다. 9천만 원만 지불하겠다고 계약 체결하니까 급부하고 반대업자 대가관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악의자는 일체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그 말이야. 그 대신 선의자는 그런 사정을 모르고서 계약했기 때문에 담보책임을 묻는데 선의자는 이거하고 똑같이 책임 묻는다 그 말이야. 원칙 대금간맥 청구한다. 잔존 부분 가지고 계약의 목적 달성 못하면 해제도 한다.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 이렇게. 물론 제척기간 1년의 제한을 받고. 요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요 차이만 딱 알면 요 세 가지 유형은 뭉뚱그려서 한목에 정리를 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세 가지는 결과에 있어서는 비스무리한데 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특징은 악의 매수인도 대금간맥 청구할 수 있다. 요게 특징이라고 말이야. 요 특징은 이런 거를 잘 캐치하라고 말이야. 제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멸실 경우에 우측에 의논한 니인번에 예가 들어줬고 그 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도 읽어보면 되고 밑에 판례 보면은 아파트 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이 되냐 나와 있는데 이 아파트 분양계약의 사례 문제로 우리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분양계약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 아실 거니까 면적이 일정한 수량 몇 평 수량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분양대금도 정해지잖아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아파트 분양계약도 그 이야기인데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집합 건물로 소유이 관련하는 법률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그거는 유학집 통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책에 지금 그런 게 빠졌기 때문에 또 지금 가르치면 머리통 깨지니까 일단 아파트 분양계약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본다 해놓고 이게 집합 건물의 소유에 관련하는 법률에서도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담보층을 묻도록 집합 건물 구조에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차이가 좀 있어. 그런 차이를 좀 써놓으면 좋은데 책에 빠졌는데 지금 가르쳐주면 못 알아듣니까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판례, 특히 세 번째 판례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이런 걸 말한다고 뒷페이지까지 아까 설명할 때 써준 수 없고 다 있잖아.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실제 목적물이 수량이 지정된 수량보다 부족할까, 그 밑에 읽어볼 필요 없고 판례 두 개, 그 밑으로 내려가서 D급번 D끝 요거 조심하라고 말이야. 일부 멸실은 아까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고 가르쳐줬죠. 그러면 이제 묻는다 말이야. 이걸 또 구별해야 돼요. 요 세 번째요. 요거는 계약 처리 전에 일부가 지금 멸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멸실 그러는데 법률 용어를 동원하면 원시적 일부 불능을 말한다 그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계약 체결일 전에 목적물 전부가 멸실이 됐다. 전부가. 그러면 이런 거는 원시적 전부 불능 그러겠죠. 전부가 멸실되면 전부 불능. 요 경우는 계약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효로 돌아가고 535조 1항에서 계약 체결사 과실 책임을 묻도록 돼 있네요. 전부 불능은. 요거는 일부 불능을 말하는 거야.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은 397페이지 다시 돌리세요. 이제 복습 따박따박 하시라고. 안 하면 못 따라오니까. 그 구별을 못 해버려. 특히 계약법은 복습 안 하면. 397페이지 펴시라고. 가로 2번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읽으세요. 원시적 객관적 가로 열고 닫고 뭐라도 했어요. 전부 불능. 이거는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책임을 물어요? 계약 체결사 과실 책임을. 지금 우리가 담보 책임에서 배우는 거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멸실. 요거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고, 유효여에 거꾸로 유효가 되고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걸 칼같이 구별 잘 하시라고. 따라서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유효가 되고 담보 책임을 묻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아까 가르쳐준 거예요. 이 경우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서만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악인 경우는 이미 일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매매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맞춰서 매매대금을 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에 대가관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담보 책임 물을 일 없다. 특징은 선의 매수인 안에서 책임 묻는다. 네 1번 책임의 내용 권리일부가 탄핵에 속한 경우고 마찬가지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 우측에 제일 위에 판례 하나. 이게 저 앞에서 나왔고 총칙에서 내가 한번 가르쳐줬는데 이게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고. 총칙 차고에서 가르쳐줬고 계약체적 과실 책임에서 이 판례에 나와 있었는데 그때는 안 가르쳐 뒤에 나온다고. 우리나라는 청량을 잘 안 하니까 토지 매매의 경우는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가르쳐줬죠. 이런 경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이 될 때 한해서 매수는 매도인에게 대금감액 청구,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일부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든가 또는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해서 계약처에서 과실 문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는 계약이 유효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담보책임 묻으니까 유효를 전제로 해서 대응감백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를 전제로 하는 일부 무효 법률이라든가 계약처에서 과할 책임은 이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 그 밑 핵심 정리, 그거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연하게 죄책견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고. 그 다음 목적물에 매수인의 용익을 방해하는 걸 설정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 용익적 권리에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물권법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물권법 지식이 여기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권리 전부가 탄핵 소환 경우, 일부가 탄핵 소환 경우, 그 다음에 수량을 찍으면 수량이 부족한 경우, 일부 멸실, 의원시적 일부 불능, 요 네 가지인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외울 필요가 없이 이게 다 문제 딱 나오면 사례 나와도 읽으면서 정답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는 물권법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이 술술술 또 해결이 된다고 말이에요. 먼저 575조는 권리가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되는 경우 담보 책임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니까 등기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민법 621조에서 임대는 협조를 얻어서 임차권에 등기가 돼서 등기된 임차권, 또는 요게 주거용 건물이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서 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했어요. 상가 건물 같으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고, 그럼 이제 그 다음날부터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고, 그러면 전세권의 경우는 물건이니까 여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대항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경우는 이 권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물권법의 기초다. 물권법에서 여러 번 가르쳐줬고 그 이외의 경우도 몇 번 가르쳐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 갑이 을에게 건물을 빌려준 상태에서 병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매각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럼 얘한테 이제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문제는 요 을이 가지고 있는 이 각종 용익적 권리, 전세권은 용익물권, 밑에는 채권이지만 대항력이 인정이 되니까 요 권리를 가지고 대항을 해버린다 그 말일게. 내가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다, 대항을 하니까 명도 거절. 그러면 얘는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각종 용익적 권리에서 권리가 제한되는 거 소유권 취득. 바꿔 말하면 얘네들은 전속권이 만료될 때까지 건물을 반환은 못 받는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가 물권법 하고 말 것도 없는 민법에 대한 생기초 중에 생기초라 그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제 물권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이제요. 그러면 여기 매수인은 얘네들의 권리가 전속권이 끝날 때까지 반환을 못 받으니까 이 건물을 사용수익 못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런 경우에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야. 이 책임이 권리가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되는 경우 담보 책임 575조라 그 말이야. 따라서 여기까지는 물권법의 기본이니까 공부하고 말 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다고? 그러면 얘는 반환 못 받으니까 얘한테 책임 묻는다. 요게 이제 계약법으로 연결된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요 경우에 이제 매수인의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묻는가? 먼저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이 경우도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이런 말을 알아들으면 공부하고 못 알아들으면 외울 생각 말고 차라리 제껴보라고 말이야. 이 경우도
매수인이 선인 경우 안에서 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 말이에요. 선인 경우라서. 왜 그러느냐? 이 경우에 매수인이 악인 경우, 그러면 이 매수인이 이런 권리가 이 건물에 설정된 사실을 알고서 매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은 등기부등을 열람해보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수인이 권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을 매수하고는 싶다. 근데 이 권리에 의리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매수해도 얘가 명도 거절을 한다. 그럼 얘네들의 기간 끝날 때까지 반환 못 받는다.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악인 경우는 권리 분석 딱 하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사놓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내가 반환 못 받고 사용 수익 못하는 비율만큼 미리 매매 대금을 정할 때 공제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얘네들 기간 끝날 때까지 못 돌려받으니까 그만큼 매매 대금에서 깎자. 미리 매매 대금에서 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바야. 바보 똘박이 아닌 바야. 악이전 처음부터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에 대가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바보가 아닌 바야. 따라서 악이전은 일체 책임 물을 수 없고 미리 매매대금 정할 때 다 공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모르고서 매수한 선의자에 한해서만 담보책임을 묻는다.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책임을 묻는가. 단 주의할 거는 이런 말에도 속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 이제 얘가 선의일 때 담보책임 묻는다 그러는데 여기 전세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는 이게 부동산 매수할 때는 등기부 한 번쯤 열람을 해볼 거라고 말이야. 열람해보면 알게 돼 있어요. 악의로 돼. 악의로. 그럼 얘가 선이다 그 말은 등기부 열람을 안 해봤다는 거야. 그래야 선의가 되니까. 근데 열람 안 해보면 목적물에 이런 거에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는 있겠지만 부동산 거래한 얘가 등기부 한 번도 열람 안 해봤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의무를 기회를 냈다. 과실이 있다 그 말은. 그러면 이렇게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도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가? 이런 걸 함정으로 낼 때 속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야. 바꿔 말하면 이 경우에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서만 담보책임 묻는다. 이렇게 지문을 슬그머니 바꿔내면 다 틀리고 나오더라는 거야. 선이기만 하면 담보책임을 묻지 무과실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선이 무과실이야지 담보책임 묻는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등기부 열람 안 해봐야 선의인데 열람해보지 아니한 것은 선의나 과실이 있는 셈이 돼요. 그러면 선의 무과실 담보책임 묻는다 하게 되면 이런 애들은 다 책임을 못 묻게 되기만 해. 담보책임 묻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선의기만 하면 책임 물으니까 무과실 필요는 없다. 이런데 제발 속지 마시라고. 이런 말 알아들으면 공부하라고. 그 다음 선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 선일 때 첫째, 이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어떤 경우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 못하느냐. 지금 당장 이 건물을 내가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 이런 경우는 이자로부터 건물 판을 못 받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라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자가 있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당장 건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사놓자. 이런 경우는 이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거는 계약 해지는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면 대금감액 청구는 못하느냐. 해제는 못하지만 사용수익 못하는 비율만큼 전세권 존속개념 말일 때까지 사용수익 못했으니까 못하는 만큼 대금감액 청구 못하는가. 이런 걸 또 함정으로 슬그머니 집어넣는데 이 경우는 대금감액 청구는 못한다는 것. 왜 그러느냐. 아까 앞에서 공부한 거 비교해보는 거.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수량을 지면 수량이 부족하다. 일부 멸실. 이런 경우는 유시관 표현을 빌리면 목적물에 양적인 하자가 있는 거야. 몇 평방미터 부족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감액 비율 정하기가 아주 쉽다. 10평방미터 깎아달라
감액부를 정의가 쉬우니까 대금감맥 청구가 인정이 되겠지만 이 경우는 양적인 하자가 아니라 질적인 하자의 토대를 두고 담보층을 묻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용 수익 못하는 비율만큼 깎아달라 요리해야 되는데 그 감액 비율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 말. 이건 질적인 하자의 기초를 두고 책임을 묻기 때문에 아까 앞에 세 가지하고 비교하면 차이를 금방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양적인 하자가 아니라 질적인 하자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감액 비율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액 청구권 인정이 안 되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로 다 해결해버라 이런 이야기야. 물론 제척기간 1년 제한을 받는다. 그거는 똑같고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이런 말도 알아들으면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공짜라고. 근데 이런 걸 외워둔다는 머리통 깨지니까 집에 가서 왜 이런 거 선의자만 책임 물을까 생각하면서 해보라고 말이에요. 저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의인안에 쓰여있는 거 읽어보고 니은도 읽어보면 되고 뒤에 요건에서 핵심은 동그라미 니은번 매순이 서는 관에서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유도 다양색 이런 걸 잘 써내다 책은 이건 어쩌다 이 책이 잘 써놓은 건 내가 이러한 제한이 있음을 안 매수인은 이걸 고려해서 매매대금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자는 처음부터 급법 안에서 대가관계 유지시키면서 계약 체결하니까 담보책임 물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말 알아들으면 공부하라 그 말이야. 그 다음 담보책임 계약 목적 달성 못하면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니은 대금감액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 양적인 하자가 아니라 질적인 하자의 기초를 두고 담보책임 묻기 때문에 감액 비율을 정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그 말. 아까 앞에 세 가지하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 써놨네. 그 니은번에 써줬잖아. 법공부는 이런 이유를 깨우치는가 책에다 이런 걸 좀 써놔야 되는 거예요. 기본서에는. 어쩌다가 또 이건 어디서 베꼈는 거 잘 써놨네. 그래야지 공부한 사람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양적인 하자죠. 그러니까 법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험에 내는 거고. 그 다음 디귿번의 제척기간은 요거는 선인경안에서만 책임 묻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다음 핵심 정리는 읽어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절대 외우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576조 권리가 저당권 전세권에서 제한되는 경우 담보책임. 이것도 물권법에 대한 기초식 조금만 있으면 이게 이제 권리하자는 담보책임 마지막인데 조금만 있으면 암기 안 하고 다 해결이 된다는 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575조 권리가 영역적으로 제한된 건 담보책임 문제이고 그 다음에 576조는 이런 경우를 말한단 말이에요.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 위에다가 채권자에게 1.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돈을 빌리고 이 소유자가 또는 얘가 전세금 1억을 받고 이 건물 위에 얘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전세금 1억을 받고 이건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노상 겪고 사는 사례라고 말이에요.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내 건물 담보로 제공 저당권 설정해주고 1억은 빌렸다. 또는 내 건물 얘한테 빌려주고 전세권 설정 그리고 전세금 1억 받았다. 그 이야기야. 근데 이제 내가 사업자금이 좀 필요하더라면 해서 이 건물은 내 것이기 때문에 건물 위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설정되는 이 건물을 병에게 매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매각을 해서 이제 얘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문제는 얘가 1억 원을 변제를 안 하다 보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 낙찰이 돼서 내가 소유권 잃어버렸다. 또 내가 전세금 1억을 얘한테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반환 안 하니까 전세권자가 전세금 매수를 해서 전세 목적물 건물을 또 경매 청구 낙찰이 돼서 내가 소유권 잃어버렸다. 나 얘한테 매도인한테 책임 묻자. 요게 권리가 저당권 전세권에서 제한된 그 담보 책임
576조라고 말이야. 저당권이나 전세금 설정되는 목적물을 매입했는데 이 매도인이 돈을 안 갚고 전세금 반환 안 하니까 얘네들이 경매 청구 낙찰된 결과 내가 소유권 취득 못했다 또는 소유권 취득했던 걸 잃어버렸다. 그래 얘한테 책임 묻자. 요게 576조라 그 이야기야.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뭘 깨우쳐야 이게 지금 얘가 담보 책임 나름 좀 이유도 잘 써놨더만은 요게 지금 설명이 안 됐다는 거. 이 칠판의 사례가 우리 실무상으로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겪고 사는 사례인데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거든. 우리 실생활에서 이 576건 사건이. 그런데 이 경우에 얘가 돈을 안 갚아서 경매 청구 낙찰, 얘가 소유권 잃었다. 그래 얘한테 책임 묻는다. 요게 전제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이 건물 매매대금이 3억이라 치자 그 말 이렇게 설명 잘 들어야 돼요. 또 이런 걸 시험에 물으면 다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뭐 보충 이런 거 외워봐야 문제 손도 못 댄다고 이런 거 물어보면 매매대금은 3억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얘한테 책임 묻는다. 그거는 이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 매매대금 3억을 매도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그러면 얘가 3억 받은 것 중에서 1억을 얘한테 주고 저당권 말소시키든가 1억을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매매대금 전액을 줬는데 얘가 1억 원을 갑에게 변제를 안 했다. 그래서 경매에서 낙찰됐으니까 소유권 잃었다. 그래 너 책임 물으라고. 나는 전액 줬는데 왜 안 갚았냐 그 이야기야. 이럴 때 이제 516 담보책을 묻는 거라고 말이야.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도 거래할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다는 거야. 바보가 아닌 바야. 원래대로 3억을 딱 주면 얘가 1억을 주고 요거 말소시키면 돼요. 근데 나는 얘를 못 믿는다는 거야. 전액을 줬는데 얘가 말소 안 시키고 1억 안 갖고 토껴버렸다. 그럼 내가 갚아야 돼. 내가. 그러면 돈 1억 또 날라간다고. 따라 나는 얘를 못 믿으니까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누가 안 가르쳐 이런 건 다 맞추라고. 매매대금 전액을 주는 게 아니라 3억 중에서 얼마 빼고 1억 빼고 나머지 2억만 지불하죠. 이렇게 하죠. 거래할 때 누가 안 시켜도 이렇게 하잖아. 이런 거를 실무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당권 같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뭐하고 인수했다. 인수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권 같으면 전세금 끼고 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래하죠. 이런 말 알아듣죠. 그러면 내가 이제 얘한테 1억 원을 갚는 거 이렇게. 그래야 확실하게 이걸 말소시키니까. 그래서 보통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고 전세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1억 주고 확실히 말소시키자 그 이야기야. 따라서 이제 여기 매수인이 매도인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고서 매매한 경우는 내가 직접 1억 원을 변제해야 되니까 1억 변제 안 하면 또 똑같이 경매 들어오죠. 낙찰됐죠. 소유권 1초 이런 거는 담보책 못 묻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고. 실무에서 보통 이렇게 거래하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 나오더라고. 기가 막힌 거야. 아무리 법공부를 안 해도 이거는 다 상식으로 알잖아. 이럴 때는 얘한테 책임 못 묻잖아. 내가 직접 갚아야 되니까. 따라서 책임을 516 담보 책임 물으려면 전제 조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거래 관행상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고 또는 전세금 반환 채무를 내가 인수하고 전세금 끼고서 사기 때문에 실제로 576호 담보 책임 묻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세권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의미를 해야 돼요. 전세권을 여기 보세요. 일부러 내가 안 지어놨는데 여기 575조 경우도 전세권이 들어가 있죠.
576조에도 전세권이 들어가 있죠. 요거 구별 잘해야 된다고. 문제 풀 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져. 이중적 성격을 갖는 것이 전세권하고, 무슨 얘기냐면 가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등기해서 얘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전세금 1억 주고 전세금을 번대 지급해야 전세권이 성립이 되니까. 그러면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나무 부동산을 얘가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에 일단 해당이 된다. 분류할 때도 용익물권을 분류하죠. 그것이 이제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얘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더라.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금 회수를 위해서 저당권자처럼 전세 목적물을 경매 신청해서 그 매각대금 가지고 자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다 그 이야기죠. 자기 채권 회수를 위해서 전세금 회수해서 목적물 경매하고 매각하면서 우선 변제받는 것은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 특징이니까. 따라서 이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기간 만료 시까지 나무 부동산 빌려 쓴다는 점에 있어서 동시에 담보물권 성질을 가져요. 기간 만료 시에 전세금 반환하면 전세금 회수를 해서 목적물 경매에서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는다는 점에서 다만 이제 분류할 때는 그 동영상 좀 봐야 돼요. 물권법은 여러분이 그 코로나 때문에 2주간 뭐 수업을 안 한 통에 그 동영상 나 혼자 강의해서 올려놨는데 그걸 좀 봐야 된다고. 그런데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 얘를 왜 이제 그러면 전세권 용익물권을 분류를 하느냐? 본질은 영익적 권리야. 기간 끝날 때까지 나무 부동산 빌려 쓰는 권리니까. 이 담보물권의 성질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질은 용익물권이니까 지상권, 지역권과 더불어서 용익물권을 분류를 하되 경매 청구하고 우선 변제 받으니까 담보물권 성질을 가져요. 이 두 가지 것이 여기 담보 책임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따라서 여기 575조 경우는 전세권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575조에서는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다. 근데 그 건물을 내가 매입을 했다. 근데 소유권은 취득을 했는데 요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전세권을 가지고 나한테 대양 반환 거절하더라. 따라서 내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사용 못하기 때문에 얘한테 꼬장 부리자 담보 책임 묻는다. 이런 의미야. 따라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런데 여기 576조는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전세권을 설정한 건물을 내가 매입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얘가 전세금 반환 지체하니까 전세권자가 뭐 했다? 건물을 경매 신청했다 이야기죠. 그래 내가 소유권 잃어버렸다 이야기야. 따라서 576조 전세권은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으로 전세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은 담보 책임이 두 번 발생이 돼. 기간 만료되기 전에는 용익물권에서 전세권이니까 575조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되는 거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기간 만료 시에는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잃어버리니까 576조에서 담보 책임을 묻게 되고 2단계로 발생이 되어 그걸 칼같이 구별해야 돼. 그 다음 또 한 가지 칠판 이 경우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만히 권리하자는 담보 책임부터 칠판 들어보면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해서 책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어떤 경우는 선의자만 아예 책임 묻는 경우도 있고 악의자도 책임 묻지만 내용이 다르고 매수인의 선악을 구별해서 우리 민법이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여기 576조는 권리가 저당권 전세권 제한된 것 담보 책임은 여기에 이제 특징인데 매수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인이 선이다 그 말은 내가 매수하자는 목적물이 얘한테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을 모르고서 매입을 했다. 선이 그걸 알고서 매입하면 악인데 이 경우는 선이 악에 구별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고 말이에요.
유일하게. 왜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이 경우는 보세요. 나는 전액을 다 줬어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1억 반환하고 이걸 말소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물론 이 경우에 저당권 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네요. 얘네들이 뭐 해야 돼요? 경매 청구, 저당권 등을 실행을 해야 돼. 그래서 경매에서 내가 소유권 취득 못하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었을 때 담보책임을 묻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경매해서 낙찰 결과 경락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어갔다, 나 소유권 취득 못하거나 소유권 잃었다, 그러니까 책임 문다. 요 이야기 때문에 저당권 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담보책임 묻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내용 파악 잘해야 된다고.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나는 돈을 다 줬는 거야. 그럼 얘가 갚아야 돼. 안 갚기 때문에 얘가 경매에서 낙찰되니까 소유권이 잃었고, 나쁜 놈은 얘가 나쁜 놈이에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했냐, 알고서 매수했냐, 그걸 가지고 차등을 둘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이 경우에 저당권 실행해서 낙찰된 소유권 잃어서 담보책임 묻는 거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악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담보책임 묻는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책임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보세요. 지금 경매 신청에서 낙찰자, 경매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의 매매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됐죠. 경락이라는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원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지금까지 공방을 떠올려보세요. 매수인이 선인 경우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이 되고, 악의 매수는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이 안 됐는데 유일하게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여기 576조예요. 이 경우는 선악 불문하고 동일하게 책임을 묻다 보니까, 따라서 악의 매수인도 유일하게 손해배상 청구한다. 특징 딱 염두 두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말고 이런 권리도 매수인에게 인정했어요. 이거는 저당권 공부한 사람은 금방 아는데, 지금 얘가 경매에서 낙찰되면 내가 소유권 잃어버려. 나는 저당권 전세권보다 후순위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를, 요 매수인 같은 사람을 저당권에서는 제3취득자 이렇게 불러요. 저당권 공부해서 알겠지만 제3취득자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경매하면 나는 소유권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취득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방법이 뭐냐? 얘가 돈 안 갚으니까 경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취득한 소유권을 그대로 보존하려면 내가 대신 돈 갚아주면 돼요.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얘가 안 갚으니까 대의에서라도 돈을 변제하면 경매할 일이 없죠. 따라서 이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의해서 채권자들,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변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할 수 있느냐? 구상권 행사예요. 이걸 이제 저당권에서 구상권 그러는데, 내가 당신 대신 돈 갚았으니까 그 돈 내놔라, 그 이야기야. 이 구상권 행사한다고 저당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담보 책임에서는 이거를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해서 변제할 때는 구상권 행사, 그거를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요리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건 저당권 공부에서 금방 알고, 그 다음 요 유형이 576조가 지금까지 배운 권리하자단 담보 책임 중에서 뭐하고 가장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뭐하고 비슷하나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576조가. 자, 힌트를 주면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 이게 확정이 돼 있어. 첫 번째 배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 경우 유형이 비슷하죠.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 경우도 목적물 전부 다 우리가 타인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잖아. 따라서 이 경우도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 경우나 마찬가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 말이야. 따라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는가 두 경우가 있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 담보 책임하고 576조하고 유형이 비슷하잖아. 그림 그려보시라고. 그럼 외울 필요 없다. 이런 말 알아들으면 공부하시라고. 이런 것까지 외우려고 하면 머리통 깨져버려. 유형이 비슷한 걸 알 수 있겠나요? 권리 전부 타인에게 소환 경우고 두 사람 사이 계약을 달성 뭐 하잖아. 그러니까 제적견을 둘 필요 없는 거야, 이 경우가. 그러니까 제적견 둘 필요 없는 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이런 게 특징이야.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우측에 보면 의 동그라미 기억번의 세 번째 줄 핵심이 쓰여 있고 매수인은 선악 관계없이 동일하게 책임 묻는다. 이유 가르쳐 줬고 요건에서 저당권을 설정해오고 전세권 설정 따로따로 써놨는데 A.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책임 못 물어요. 저당권자가 뭐 해야 돼? 저당권 실행해야 돼. 경매해야지 책임 묻는 거예요. 따라 설정됐다는 것만은 담보책임 치지 않는다. B번 저당권 실행해야지 담보책임 묻는다. 그 이야기고. C번 여기 매수인이 제3취득자니까 매도인을 대위해서 변제할 때는 그게 동그라미 C번 출제로 소유권을 분할 때는 저당권에서는 구상권 행사한다 그러는데 매도인에 대해서 그 상환 청구할 때 이거를 출제비용 상환 청구 C번. D번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주의할 것 악의자도 손해배상 청구 똑같이 하는 거야. 따라서 유일하게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576조 2번 제적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거야.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 없다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적기한의 제한이 없는 것은 570조 권리전부가 타인의 소환 경우 570조 딱 두 경우라고. 유형이 비슷하잖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유형 비슷하다 그거를 깨우치시라고. 이런 거 외우면 이게 짐이 돼버려. 외워서 풀려고 하면. 그 다음 전세권을 쓰는 경우에 A번 아까 가르쳐준 거예요. 전세권은 영유물권 성질을 갖고 담보권 성질을 가지니까 일단 A번 영유물권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매도인은 담보책임 지는데 이게 575조 담보책임이에요. 물론 이 경우는 매수인이 선응경에서 담보책임 묻겠죠. 제척기간은 1년이라는 제한을 받고 그 대신 뒤에 이런 거는 잘 써놨어요. 얘가. 이렇게 좀 책을 쓰면 얼마나 좋냐고. B번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했다. 그러면 576조 담보책임을 다시 묻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마지막 구절 매수는 선악을 묻지 않고 담보책임 묻겠죠. 575조 달리 이 경우는 선이 악이 따질 필요 없으니까. 물론 제적기는 제한도 없다는 점에서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 밖의 경우는 읽을 필요 없고 밑에 판례 두 개가 아주 중요해요. 판례 두 개 사례 문제 나올 때 안 틀리도록 하시라고. 앞쪽에 판례는 요 내용이고 가등께 관한 거 다 칠판. 그래서 외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도 똑같은 담보책임 묻는다는 거예요. 얘가 1억 원을 빌리고 이 건물이 왜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 말고 가등기 담보 가등기를 딱 설정을 해줬어요. 얘한테 이 상태에서 저당권을 가등기 담보로 바꾸면 돼.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나중에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 그러면 얘가 소유권 상실해버려. 그럼 이런 경우도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다를 게 없지 않냐고 말이야. 다 똑같이 579 담보책임 묻는다 그 이야기고 그 밑에 판례는 두 번째 제일 밑에 거 밑에 경우는 이제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인데 마찬가지예요. 얘가 1억 원을 딱 빌렸는데 1억 원을 빌렸는데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으니까 얘가 채무자소 이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 요 이야기예요. 가압류를. 그런 다음에 가압류가 설정된 건물을 내가 매수를 해서 소유권 취득했는데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가압류 채권자가 나중에 강제 집행, 강제 경매를 했다. 요 가압류는 이제 강제 경매할 거니까 낙찰돼서 소유권 잃었다. 그러면 똑같이 516 담보책임 묻는다. 그게 밑에 두 번째 판례.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인이 매수를 했는데
매도인이 돈 안 갚으니까 가압류 채권자가 나중에 강제 경매, 결과 매수인 소유권을 잃었다. 이 경우도 576건 담보책임 묻는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사례 문제를 이런 걸로 바꿔치기 하니까 특히 주의하라고 말이야. 저당권 대신에 가등기, 가압류 바꿔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외우면 안 된다고 말이야. 사례 문제로 바꿔서 내버리니까. 우측의 핵심 정리 읽어볼 필요 없고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시험에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단 정리 정도는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에 그림 그리면서. 지금 세부적으로 6가지 유형을 다 공부를 했어요. 이런 걸 통틀어서 권리하자 그러니까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던가. 그림 그려지나요?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던가. 요게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든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든가 요 담보 책임이죠. 그 다음 매도인에게 속하지만 용익적 권리나 전세권, 저당권 등에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재산권, 소유권 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걸 통틀어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그러겠죠. 뒤에 거는 575조, 576조를 말하잖아. 이런 거를 떠올릴 줄 알아야 돼. 책에 없어. 개념 안 써놨잖아 우리 책에는. 공부한 거를 이제 종합 정리해보라 그 이야기야.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 또는 일부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던가 그 이야기죠. 또는 매도인에게 속하지만 타인의 권리에 의해서 제한됐기 때문에 영육적 권리나 저당권, 전세권 권리에서 제한됐기 때문에 완전한 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통틀어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요리 이야기할 거라고 말이야. 내용이. 그러면 왜 그 이야기를 자꾸 지적해 주냐?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목적물 자체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얼추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하고 구별이 될 거라고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학자들은 용어도 이렇게 부른다고 말이야.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명칭을 부를 때 하자 담보 책임 앞에 하자자를 붙여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하자 담보 책임 그러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말한다. 요리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규정이 되는데 하나는 특정물 매매서 담보 책임이고 하나는 불특정물 또는 다른 말로 종류 매매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번 이런 경우 이 을이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했는데 매매대금 1억원에 매수 놓고 보니까 목적물 자체 물질적인 결함 벽에 균열도 생기고 방구들도 꺼지고 목적물 자체에 물적인 결함이 있더라. 이런 게 이제 물건 하자인데 이 건물 매매 같은 거 특히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특정물 매매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특정물 매매. 이 특정물 매매는 뭘 말하나 글자 그대로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특정을 한다는 거. 나 이 A 건물을 살게. 보통 부동산의 경우 매매할 때 나 아무거나 살게 이런 사람은 없다고 말이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조사 딱 하고 나 이 건물 살게 이 토지 살게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이 특정을 한다고 말이야. 목적물을 특정을 함으로써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서 극부할 수 없는 경우를 특정물 매매 그래. 매수인이 나 이 A 건물 살게 해서 매매했으면
반드시 A 건물을 인도해줘야지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이하고 비스무리한 B 건물로 바꿔서 인도하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급부할 수 없는 경우를 특정물 매매, 이것 작게 특정을 했으니까 이런 걸 특정물 매매가 하고, 거꾸로 이제 불특정물 매매 또는 종류 매매라고 하는 것, 불특정물 매매 또는 종류 매매라고 하는 것.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이 을이 갑 자동차 회사로부터 올해가 2000년인가요? 올해가 2000년도에 2000년도식 그랜저 한 대를 신형 2000년도식 그랜저 한 대를 신형 그랜저 한 대를 매수를 하는 매매를 했는데, 인도받고 보니까 엔진 부위에 결함이 있더라. 목적물 자동차 자체 물적인 결함이 있죠. 이렇게 이런 게 대표적으로 물건하자, 목적물 자체 물적인 결함이 있으니까. 근데 이 신형 자동차 매매는 대표적으로 불특정물 매매, 종류 매매를 한다고 말이야. 여기 2000년도식 신형 그랜저는 현대자동차사에서 동일 규격품으로 동일 모양으로 수만 대가 출고가 돼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사겠다 이런 취지니까 이런 거를 불특정물 매매. 이거는 우익과고 반대로 불특정물 매매는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서 급부에도 상관이 없는 경우를 불특정물 매매 또는 종류 매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목적물 자체 물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이런 거를 물건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권리하자고는 얼추 구별이 좀 되겠죠. 권리하자고는 목적물 전부터 일부 등 우리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던가 이해한테 속하지만 제3조 권리에서 제한됐기 때문에 완전한 재산권,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목적물자 물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별은 좀 될 거라고 말이에요. 이런 거를 물건하자 그래. 줄여서 하자 담보 책임 거라고 그렇게.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물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니까 거기 판례 보면 첫 번째 판례는 읽어보면 될 것이고, 두 번째 판례가 아주 중요한데 뒷페이지까지 이걸 이제 법률상 장애 또는 법률적 제한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법률상 제한, 법률적 제한이 있는 거고 두 번째 판례가 건축허가를 받는다 운운해준 판례가 또는 법률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의외로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체크 딱 해놓고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자 말이에요. 그 두 번째 판례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런 다음에 뒤에 넘기면 니인번에 요건에서 매수인이 선의 뭐가질 것 요걸 반드시 머릿속에 철근 공구들을 받고, 아까 앞에서 배운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담보 책임 묻기 위해서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이런 건 없었죠. 선의기만 하면 다 책임 물었어. 어떤 건 악의기보다 책임 물었었고, 그런데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공이 담보 책임 물려면은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고. 하자했다는 걸 모르겠고 모르는 데서 과실도 없애야 돼. 선의 무과실일 것, 선의기만 해서는 선의나 과실 있는 거 책임 못 묻는다고. 왜냐? 권리하자는 권리 분석해야 되니까 머리를 써야 돼요. 근데 물건하자는 눈으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할 때 제대로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주임을 기일해서 확인 못했다, 그런 거는 얘가 보호를 못 받아. 선의고 더 나아가서 무과실해야지 책임 묻는다. 요건을 이렇게 강화시켜놨다고. 눈으로 가서 확인하면 되게 현장 가서 눈 두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확인해보라, 그런 취지야. 다 법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먼저 이 특정물 매매하고 불특정 매매 담보 책임 내용은 똑같은데 왜 이거를 구별해야 되느냐, 차이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위에 특정물 매매의 경우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부동산 매매 특성상 나 A 건물 요거 살게.
특정을 했다 그러면 그럼 이게 하자겠다 해서 이거 비슷한 다른 비건물을 바꾸어서 인도하면은 계약금 목적 달성 못하는 거 이렇게. 근데 밑의 경우는 2000년도 아니죠 지금. 내가 머리가 털었나 보다. 올해 2020년도죠 지금. 2000년도면 20년 전이니까 요즘에 한 20년만 젊었으면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았더니 지금 2000이 나왔거든요. 2020년이죠. 2002년도 신형 그랜저를 산다. 그러면 이 경우는 현대자동차 동일 규격품으로 수만 대가 출고가 되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면 하자가 없는 걸로 바꾸어서 인도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급부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니까. 따라서 여기 불특정물 매매의 경우는 위의 특정물 매매와 달리 요 권리가 하나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자가 없는 완전한 자동차로 바꾸어서 인도해달라. 신형 자동차로. 아니죠. 신형이란다. 하자가 없는 새 차로 바꿔서 인도해달라.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위하고 달리 인정이 된다. 요 점에 있어서 특정물 매매하고 불특정 매매는 차이가 있고 나머지 책임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하나를 깨우쳐 두라는 거예요.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불특정 매매 종류 매매 특성상 하자가 없는 새 차로 바꿔주세요. 이런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우의 경우는 특정 매매 특성상 매수인이 요거 샀게 이미 특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물건으로 바꿔서 인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딱 알아두고 요 지우지 마세요. 이따가 이어서 살펴보게. 요 지우지 마시고 좀만 쉬었다.